인문학적 시선으로 보는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인문학. 안녕하세요. 부동산 인문학 진행을 맡은 민병철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 우리 동산이 형께서 참여를 하셨는데요. 자, 박사님,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에 책을 쓴다고 연말 연시를 현재는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설 연휴쯤에 탈고하고 마무리할 것 같아요. 재밌겠다. 대충 뭐 약간 소스를 줄 수 있나요? 강남에 대한 책. 재밌겠네요. 강남. 돈 되는 강남은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지네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좀 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 노림수는 강남을 얘기할 때 바이블처럼 뽑을 수 있는 책을 쓰려고 했죠. 제가 서초, 강남, 송파구로 다 살아봤거든요. 네. 맞아. 그런 세입자로서 살다 보니까 나름 제가 그 강남 사람인데 여기를 투자 대상으로만 보거나 또는 뭔가 한국의 권력자들의 땅으로 이게 질시를 하거나 양극단이 있더라고요. 사람 사는 곳이라는 곳으로서의 강남에 대한 없었던 것 같아서 좀 차분하게 써봤습니다. 아마 앞으로 올 봄쯤에 나올 것 같은데 나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싶을 때 꺼내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서울에 대한 개념을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아는 서울은 과연 언제부터였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조선시대 당시에는 4대분한 정도만 서울이었고 일제강점기, 전쟁, 그리고 강남 개발 등을 거쳐서 점점 확장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사님, 지난 100여 년 정도의 서울 확장의 역사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러니까 한양이라는 데가 있었죠. 그러니까 한양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서울이 강북이라고 할 때 그 서울일 거고 그 앞에 고려시대는 남경이라 불렸고 개경이 있고 위에는 평양인 서경이 있고 남쪽에 남경이 있는 거죠. 그 3개 수도가 돌아가는 구조였고 더 올라가면 삼국시대에는 백제 수도가 지금의 송파구 강동구 자리였죠. 그 사람들이 흔히 서울 이퀄 조선시대 한양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최초에 서울이 서울을 기능했던 거는 백제 시대로 봅니다. 영화 황산벌 보면은 백제 사람들이 전라도만 쓰거든요. 그건 틀린 게 백제는 기본적으로 지금의 서울 지역하고 충청도가 영역이었어요. 마지막 수도가 아마 익산이었던 것 같은데 서울에 있다가 고구려군 맞아서 한번 망했고 공주에 숨었다가 좀 넓은 데로 간 게 부여고 금강 따라 마지막까지 좀 넓은 데로 간 게 익산이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요즘에. 그중에 가장 오래 썼던 게 서울 강남 쪽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강남이 그때부터 뜰 기미가 있었던 거다. 2000년 전부터. 근데 그건 아니고 지금의 강남 3구랑 좀 비교가 있습니다. 그랬다가 망하고 어쨌든 고려도 이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걸 중시해서 지금의 경복궁과 서촌 그 지금을 핵심으로 해서 남경을 만들어요. 조선시대 4대문 안을 발굴했을 때 뭐가 안 나왔었거든요. 이게 미스터리였습니다. 분명히 여기가 고려시대 때도 중심이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나올까? 파보면 다 조선시대 전기만 나와요. 그러다가 요즘에 세검정 있잖아요. 그 인조가 칼 있었다고. 그쪽을 우연히 공사를 했는데 나온 거예요. 12, 13세기 있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그 동네는 공사하면 안 됩니다. 하면 다 이제 국보급이 나올 거라서. 땅 사면 안 되네. 거기는 그러니까 마치 풍납토성이 투자는 나쁘고 거주하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땅 파면 뭐가 나오기 때문에 백제 2000년 전께 함부로 이제 재개발을 못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 헐면 그냥 헐고 공원이나 주차장을 만들어요. 쾌적하잖아요. 그 비슷한 상황이 아마 앞으로 서촌에 벌어질 거고 이 남경 구조를 살짝 동남쪽으로 내려와서 만든 게 한양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강남과 강북을 오고 갔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 끝에 한양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100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좀 복잡해지는 건데 100년이라고 하면 사실상 식민지 시기 얘기거든요. 1915년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때는 이미 한양이 있고 그린벨트라고 하는 성저심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대충 여의도는 그때도 강북이었어요. 근데 그걸 확 줄입니다. 그게 경성부인데 그게 35년까지 가요. 그러다가 36년, 지금부터 대충 90년 전이죠. 그때 하나는 경성을 동북쪽으로 올리고 지금의 성북구 쪽으로 하나는 서남 쪽으로 내립니다. 영등포로. 이거는 뭐냐면 원산, 서울, 인천 방향 이 축을 만들겠다는 얘기였던 거죠. 서울이랄까 조선의 기본 축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당국이 생각한 동북쪽과 서남 쪽으로 한다. 여러분들이 타시는 지하 1호선이 그 라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영등포가 처음으로 이른바 서울, 개념이 정확하진 않은데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등포는 최초의 강남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강남 빌딩도 당산역 옆에 있고 그 지금 당산 레미안 4차가 원래 강남 맨션이었고 그게 강남이고 그 영등포 영향권이 대충 동작구까지인데 또 거기
강남초등학교가 있는 거고 강남중학교가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서울의 미래는 사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영등포가 없는 미래가 있고 있는 미래가 있었어요. 원래 영등포는 경기도 시흥군의 군청 소재지였어요. 그래서 영등포 북면이었다가 영등포면이 됐다가 승격을 시키게 되는데 이때 고민을 빠집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경성에 갈까 영등포시가 될까. 이때 이거 고민 끝에 영등포시가 되지 말고 경성에 붙자라는 결정을 내려요. 아마 그렇게 결정 안 하고 영등포시로 가겠다. 영등포부라고 했을 겁니다. 그랬으면 아마 지금의 충남상원과 전북이 군산처럼 이렇게 강을 바라보고 생긴 두 개의 도시가 됐을 거예요. 이런 도시 되게 많거든요. 김해와 부산이라든지. 그러면은 그저 가보면 아시겠지만 다리가 하나밖에 없거나 아예 없습니다. 서로 관계 없으니까. 근데 영등포가 경성이 되니까 다리를 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열 몇 개의 다리가 생기게 된 그 대원인은 강남의 땅을 서울에 가져가는 바람에 비롯된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강남이 탄생하죠. 천호동이죠. 기본적으로 인천부터 서울 강북에 가는 라인에 영등포를 집어넣어가지고 첫 강남을 만들었고 부산 가는 방향으로 후보지였던 게 광주인 겁니다. 광주가 있고 천호가 있고 그 다음에 광진구가 있는 이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두 번째 강남이 돼서 광진교를 두 번째 다리로 놓죠. 천호동이 대충 60년대까지 유력한 강남의 후보지였어요. 많이 키우기도 했고 택지개발 순서를 보면 영동 1지구 서초구, 2지구 강남구, 그 다음에 잠실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천호를 개발해요. 그 다음에 잠실입니다. 천호와 잠실을 개발하는 근본 목적은 서울 강북의 철거민들을 지금 성남 구도심 쪽으로 보내서 도시 만들려고 했다가 워낙 열악한 처우에 시민들이 봉기를 일으켰던 이 지역까지 원래 서울에 편입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옛날 경원대, 가천대, 그 수진리곡이라고 하는데 넘어가면 이제 서울 문정이거든요. 거기서 어떻게든 막으려고 서울시장에 와가지고 협상을 한 거죠. 그때 아마 넘어왔으면 한국 역사상 최초로 시민들이 서울을 점령하는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는 뭐냐면은 강남이라는 걸 국가적으로 봤을 때 영등포, 천호, 그리고 지금의 강남 3구, 광주를 묶어서 강남이라고 봤어요. 요게 대충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100년 안의 서울의 흐름입니다. 여기서 성남에 떨어져 나가고 1강남과 2강남이 좀 사그라들고 1, 2 사이에 끼어있던 맨날 물넘치고 아니면 언덕바지였던 이 땅을 대규모로 개발한 게 강남의 탄생. 여기까지가 서울의 100년인 거고 제가 흔히 말씀드리는 게 서울을 대표하는 건물이 3개 있습니다. 남산타워, 울산빌딩, 롯데월드타워. 요게 각각 서울의 중심의 이동을 보여준다는 말씀 많이 해요. 남산타워가 중심일 때는 강북만 서울일 때, 울산빌딩이 중심이 된 거는 영등포 지역을 편입하고 여의도 개발을 할 때, 그리고 롯데타워가 만들어지는 거는 우리가 아는 강남 지역이 서울의 중심으로 왔다라는 선언 같은 느낌.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성저심리라는 그 단어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그 서울 사대문 한양의 밖에 이제 심리에 그렇죠. 있는 지역 값싼 거죠. 을 그 성저심리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그 성저심리의 역할은 그 당시에는 어땠다고 보십니까? 지금의 그린벨트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아, 그쪽에 개발을 좀 제한하거나 예. 또는 거기서 이제 채소를 기르거나 해서 한양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무덤을 거기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의 은평의 진관뉴타운이라고 거기가 개발할 때 무덤이 5,000개가 나왔어요. 신라 시대부터 현대까지 그런 기능들을 하는 걸 기대해서 만든 게 성저심리인 거죠. 네, 박사님, 이 책의 서문을 보면은 이 사람의 정체성은 어느 지역 사람보다는 어느 길의 사람으로 형성된다고 하셨는데요. 이 문구가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대중교통으로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단히 예민합니다. 교통 상황이. 최근에 고향 파주 쪽에 GTX-A가 개통됐는데 네. 가끔 타거든요. 서울역 답사 갔다가 서울역 내려가지고 집에까지. 평소 같으면은 서울역 내려서 4호선 타고 3호선 갈아타서 대화까지 가고 이렇게 하면 한 2시간 걸려요. 집까지 가는데. 네. 근데 얼마 전에 저 세종 답사 갔다가 서울에 와서 딱 시간 잡았습니다. 여기서부터 GTX 타고 집에 형광까지 얼마 걸리나? 58분 걸리더라고요. 반으로 줄었어요. 형광까지. 형광까지. 그러니까 서울역에 내리는 순간부터 거기까지 딱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 당장 그래서 킨텍스역이라든지 운정역 주변에 아파트가 엄청 생기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서울 사람들이라든지 경기 남부 사람들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서울 출퇴근하는 거 말고 다른 파주를 많이 갈까?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과연 파주 사람, 나는 파주 사람이고 원래 운정 사람이었구나 인식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연하게 되는 거죠. 그 예전 운정역을 최근에 갔었습니다만 개통할 때 여기서 다른 파주 갈 때 30분 1시간 걸려요. 시청 가려고 할 때도. 근데 서울역은 21분 걸려요. 어느 쪽이 더 가깝다고 느끼겠냐는 거죠. 이거를
몇십 년간 살면서 느껴온 거죠. 그리고 답사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내가 강남구 사람이니까 우리 강남구 다 가봐야지가 아니라 내 집이 여기고 직장이 여기면 딱 여기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라인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이런 게 느껴져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고, 이 어느 길 사람이라면 가장 잘 보여주는 지역이 인천 검단이죠. 여기는 공항철도 타고 홍대 입구부터 검단, 검암, 영종도의 하늘도시까지 이어지는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과연 나는 인천 사람이다, 재물포 짠물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할 것인가? 안 합니다. 나는 홍대 입구 사람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감각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가깝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는 인천이 너무 좋아서 인천 서구를 개척해서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망원 가고 나는 이게 공항 가기 쉽고 방송인들이 많이 사세요 거기. 그때 이분들이 나는 인천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생각을 간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를 행정이나 정치는 어떻게든지 인천 사람 아이덴티티를 주려고 무진 노력을 하는데 충돌하는 겁니다. 이런 충돌들을 보고 다니다 보니까 사람은 어느 길의 사람이라는 걸로 형성이 된다. 말씀을 드리게 된 거죠. 나는 어느 지역 사람보다는 어느 길의 사람이라는 인식이 대도시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인 거죠. 자,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에 박사님께서 이제 모갈 마을에도 다녀오셨는데요. 제 3기 신도시를 둘러싼 투기 사건도 있었고요. 주민 갈등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오셨죠. 그만큼 또 시흥과 광명의 입지가 좋기 때문에 이런 갈등도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박사님께서 목격하신 시흥과 광명의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저 시흥 광명이 지금 3기 신도시 후보로 돼 있는 시흥 광명 지구인 거죠. 저기는 지정되기 전부터 이미 뭐 10년, 20년 전부터 투기들이 많이 났던 곳입니다. 이게 화제가 됐던 게 몇 년 전에 LH 직원들 투기 사건으로 좀 시끄러웠죠. 그렇죠. 그리고 시흥시 모 지역 지자체 의원도 투기했다 걸리기도 하고, 이른바 그 임시 집 짓고 가건물 짓고 하다가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을 예전부터 답사를 했었어요. 왜 했냐면 여기는 군부대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동굴이라고 하는 과학동굴인데 원래 그 중금속 많이 캐던 동굴이에요. 그런 게 있는 산업기지였어요. 그리고 오류동이라는 데에는 오류광산이라고 하는 광산이 하나 있는데 그 흑연을 캤고 연필 쓰실 때 산업지대다 보니까 볼 게 많아서 답사를 자주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LH 직원들이 투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왠지 나무가 이상한 나무들이 좀 심어 있더라고요. 빼곡하게. 왠지.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까 비싼 나무 심었잖아 하는 거 아니에요. 터진 직후에 역시 그렇구나라고. 저 과림동 쪽이 뭐냐면은 그때 투기한 사람들이 돈 빌린 농협이 있는데 그 동네예요. 북싱은 농협. 전 딴 일로 갔는데 거기가 거기였구나라고 생각했고 어떤 기자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한번 좀 안내드리겠다고. 자주 가던 곳이라. 그래서 한참 투기했다라는 집을 갔습니다. 농부분이 계시기를 여쭤봤는데 이번만 한 게 아니라고. 알만한 정치인 뭐 관청 인사들 다 했던 거고 이번에 저 인간들이 걸린 거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위치가 너무 좋아요. 개봉이 있고 그리고 구로 있고 부천이 있는 바로 아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길쭉해가지고 강 하나 흐르고 있고 뭘 개발해도 이상하지 않는 곳인데 왜 개발이 안 되느냐는 게 궁금했던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말씀드렸지만 군부대가 큰 게 있고 이 군부대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 군용철도가 있어요. 이게 좀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군부대 얘기라서 이거는 철도가 반드시 필요한 군부대입니다. 신도시를 만들더라도 주민들과 갈등이 클 거예요. 거의 폐산 상태로 놓여 있다가 몇 년 전부터 다시 열차를 운행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오류동역까지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류선이라고도 하고 옛날에 경기화학이라는 공장이 있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영서 변전소라고 하는 변전소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3기 신도시 말씀드릴 때 두 군데가 좀 애매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하나가 시흥 광명이고 하나가 안산 의왕 군포인데 두 군데가 좀 거대한 변전소가 있어요. 얘들을 지중화를 시키거나 옮겨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지금 단순하게 여기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요즘 반도체라든지 AI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전력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전력망을 깔아야 되는데 밀양 송천탑 사태 이후로 한국 정부가 사실 손을 뗐습니다. 이 전력망 구축에서. 한전 욕을 다 먹고 있는데 이런 한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국가 차원의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사실 좀 중단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신도시 짓는다고 변조소를 옮기고 하는 게 그게 스무살 될 것인가. 그래서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다녔던 거죠. 그걸 책에 썼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제 책을 읽어보다가 이 48번 국도 파트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3000번이라는 버스가 48번 국도를 타고 이 강화도에서 서울 신촌까지 운행을 합니다. 보통 강화도 하면은 인천 서해안의 외딴섬이라고들 생각을 하는데 실은 서울의 양 끝에서 끝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강화도에서 신촌 가는 게 더 빠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강화도도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대서울권의 일부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 이 부분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의 핵심과 가장 잘 맞닿아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48번 국도를 타고 다녀오신 김포와 강화도 그리고 대서울권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어보고 싶네요. 기본적으로 강화도도 당연히 대서울권입니다만 출퇴근보다는 여기는 요즘 서울 경기 사람들의 전원주택지 그리고 쉽게 갈 수 있는 바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뜨고 있죠. 3000번은 강화대교를 통해서 강화읍으로 갑니다. 북부로 가는 거예요. 최근에 또 초지대교가 또 모이면서 네, 남쪽이 열리고 있죠. 네. 이제 강화도는 이제 2개가 열린 거고 이 3000번 버스 또는 3300번 버스가 이제 갑니다만 원래 저게 번호가 붙어 있는 버스가 아니라 시외버스였죠. 그 출발하는 데가 신촌 오거리 서남 쪽에 길쭉한 땅에 놨어요. 지금 가보면 공원 있고 약간 이상하게 길쭉한데 거기 원래 터미널 건물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거기서 버스 타고 가면은 강화 여객 터미널 내려가지고 그 2층에 중국집 유명한데 거기서 먹거나 네네. 그 강화도 군부대 사람들이 거기 많이 갑니다. 그런 흐름들인 거고 그러다가 워낙에 긴밀하게 운행하다 보니까 시외버스로서 기능을 없애버리고 아예 광역버스로 바꿔버린 사례죠. 근데 요즘에 저거 약간 이 책 쓴 다음에 또 상황이 바뀐 게 실제 강화도는 인천입니다. 근데 서울은 서울이고 중간에 끼어있는 땅이 인천이 없어요. 중간에 있는 건 김포 땅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고지 등록 문제가 생겨가지고 최근 지난해 편수가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강화분들이 엄청나게 이제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경기도로 돌아가가지고 김포하고 새로 관계를 맺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뭐였냐면 원래 강화도 사람들은 일제 때까지는 이제 황해도도 가고 서울로 배 타고 다니고 그랬던 상황이었는데 분단되고 나니까 황해도도 못 가고 한강 하류는 군사지역이라서 배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3000번 버스 라인으로 시외버스가 다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중심지는 인천이었던 거예요. 배로 갔을 때. 그래서 투표를 한 겁니다. 우리가 경기도 강화도를 남을 거냐, 인천이 편입돼서 인천 연안 지역으로서 기능할 것이냐. 그때 투표를 해서 인천이 된 건데 그 뒤에 아시겠지만 배는 사라져버리고 교통이 좋아져 버렸죠. 그들이 불만이 생겼다라는 거. 근데 인천은 인천대로 김포가 끼어있다 보니까 뭔가 좀 관리하기 어려운, 그리고 서울은 서울대로 애매해져 버렸고 약간 이제 낙도처럼 남은 건데 그런 중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들어가서 그간은 북부 지역에 많이 땅을 사고 이사하고 펜션을 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동막해수욕장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화도 쪽으로. 예 또는 뭐 온수리 이런 데 좋거든요. 네. 화도 쪽 맞죠. 그런 데 지금 땅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네. 최근에 제 아는 목수분이 저 동막해수욕장 근처에 미루지항이라고 되게 좋은 항구가 하나 있습니다. 포구인데 거기에 1945년 주택 하나를 개조하는 사업을 맡았어요. 서울 사람이 샀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개성에서 자재를 배로 실어와서 집을 지었대요. 딱 남쪽 바라보고 있고 만이산 뒤에 있고 아주 좋은 곳인데 아직까지 서울 경기 사람들이 눈에 안 띈, 하지만 참 가보면 좋은 곳 이런 데서 개조했고 얼마 전에 완성해서 왔는데 그분도 보니까 집 몇 개 더 살 거라고. 여기를 중에 관광하지는 아니고 이렇게 딱 자기 아지트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그 길을 가다 보면은 언덕바지마다 전원주택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서울권으로서 편입되고 있는 거죠. 출퇴근이라기보다는. 자, 그 다음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이 책에서 제일 제가 흥미로웠던 부분 중에 하나인 자유로와 경의선, 통일로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박사님, 경의선 하면 제 시간에 오는 걸 본 적이 없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득한데요. 경의선의 역사에 대해서 박사님께서 쉽게,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국 철도 역사가 기본적으로는 외국 세력들이 본인들이 구상하는 이제 국제 정세에 맞춰서 만든 거죠. 부산, 경성, 신의주 또는 경성에서 원산, 함흥가, 불라보석 가고 또는 인천 가서 계양장으로 가는 요 라인들을 먼저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초기의 철도 중에 하나죠. 그래서 경성과 신의주여가지고 경의선인 거고.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급하게 났습니다. 러일전쟁 치르려고. 1904년 5년이 러일전쟁이고 경부선하고 경의선을 급하게 놔요. 그래서 그 뒤로 수많은 개량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흥미로운 답사 포인트가 많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굉장히 번성한 노선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하신 이미지하고 되게 다릅니다. 중요한 노선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베이징도 가고 만주도 가고 러시아 간 라인이었기 때문에 메인이었어요. 그래서 요 라인 따라가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능곡역, 능곡 신도시 있고 한 데인데 네. 이런 데들이 큰 동네들이 100년 정도 생겨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경의선에 열차가 안 온다는 이미지는 왜 생겼냐면은 경의선이 있고 중앙선이 있거든요. 원래 다른 겁니다. 경의선은 경성 신의주고
중앙선은 경성 부전이에요. 부산 부전이에요. 두 개 다른 건데 그리고 시기도 경의선은 20세기 초에 지었고 중앙선은 40년대 지어요. 근데 이거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경의중앙선이라고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중앙선이 사실 좀 정체가 심해요. 노선이 좀 열악한데 요즘 공사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많은 열차가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경의선이 영향을 받은 겁니다. 원래는 경의선 말씀은 이렇게까지 막힐 일은 없어요. 한적한 지역이라고 전체적으로. 그런 오해가 있는 거고 이 철도 쪽도 시간 안 지키려고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여기 중앙선 라인에 워낙 많은 부하가 걸려서 그런 네, 거고 네. 요건 약간 이제 미래 한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GTX-B가 경의중앙선의 중앙선 라인을 좀 부하를 줄여주려고 기대되는 게 있는 겁니다. 뭐 새로 나요 노선들을.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는 결국은 중앙선하고 일부를 같이 써야 돼요. 철도를. 그래서 아마 B는 송도 서울역 구간은 괜찮을 건데 서울역 동쪽 구간은 많이 막힐 겁니다. 지금 GTX-A가 남쪽 북쪽이 많이 다르거든요. 남쪽은 사람들이 안 타는데 그게 불편해서 그래요. 20분에 한 대씩 있고 출퇴근 시간은 좀 줄이지만 근데 북쪽은 이제 최종 목표가 6분에 한 대거든요. 이런 차이가 비도 일어날 거다. 그래서 GTX라고 다 똑같이 보지 마시고 구간별로 이런 역사들을 보시고 이해하시면은 무조건 GTX니까 지금 매달 올려야지가 아닐 거라는 거를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경의중앙선의 이 동쪽 라인이 바로 그 사례다. 경의선은 좀 달라요. 이 지금 자유로 경의선 통일 부분이 사실은 서울 서북부부터 고양 파주 라인인데 이쪽은 점점 도시가 커지고 있죠. 일산뿐 아니라 창릉도 있고 향동도 있고 파주도 운정이 있는 것처럼 이쪽은 여전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경의선뿐 아니라 여기에 서해선이 최근 놓였고 네. GTX 놓였고 규해선도 부활했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고양 대곡 같은 데는 열차가 5개가 다녀요. 이거 김포공항 수준으로 환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서 이 부정적 이미지를 구분해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서쪽은 좀 다르다. 동쪽은 상당 부분 막히는데 열심히 국가에서 공사하고 있다. 철도공단이. 오히려 최근에 좀 소외되었던 서울 수도권의 서북부 지역의 철도 교통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맞습니다. 의미로 듣겠네요. GTX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경의선을 타고 쭉 올라가서 최근에 개통한 이제 GTX-A 파주가 나오잖아요. 파주 운정. 예. 파주에 대한 이야기 여쭤볼게요. 책에서 박사님이 옛 이주민과 새 이주민이 공존하는 곳이라고 책에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파주의 도라산역, 그리고 문산, 금촌, 야당역까지 파주시에 대한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파주가 한국의 많은 도시가 그렇습니다만 동서가 길고 철도가 어느 쪽이 발달하고 나머지 지역은 약간 농촌으로 남아요. 네. 그간은 파주의 동부 지역이 많이 개발됐었죠. 지금 말씀하신 도라산부터 문촌 이쪽은 경의선 라인입니다. 서쪽 지역에 약간 빠졌었는데 그거를 메워준 게 GTX라는 거고. 그것도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동안 워낙에 운정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운정중앙역이죠. 왜 운정중앙이냐면은 경의선도 운정역이 있어요. 그 예전에 사진 자료를 보면은 운정역은 대단히 한가한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경의선 운정역부터 GTX 운정중앙역까지 걸어서 1시간 20분 걸리고 차로 15분쯤 걸려요. 그래서 최근에 GTX 개통되어서 다 파주 하는데 운정 쪽 사는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운정역 쪽에 관계없는 얘기를 하고 요즘 가끔 아파트 분양한 거 보고 있으면은 2개의 역을 양쪽에 끼고 있는 역세권이라시게 말을 하시는데 그거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예 다 분리된 분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운정역 중앙역조차도 운정의 서쪽 끝도 아니고 중간쯤이에요. 서쪽은 또 달라요. 서쪽은 뭐가 있냐면 파주 출판단지와 헤이리마을과 통일동산이 있죠. 파주가 동서로 되게 길다. 그래서 지역을 볼 때 구분해서 보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도라, 운정, 도라, 문산, 금촌, 야당 그리고 옛날 운정역 같은 곳들은 말하자면 구도심 쪽인 거죠. 구도심. 이었다가 요즘에 금촌에 이제 시청 있는데 이쪽에 약간 좀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가 원래 문산이 파주 중심이다가 좀 파주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이 파주 투자하실 때는 역사를 좀 아셔야 돼요. 4개를 합쳐가지고 지금 파주가 된 건데 그 중에 문산이 중심이었어요. 그때가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여기가 미군 기지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중심을 내린 게 지금의 금촌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는 교화인데 교화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교화는 원래 광해군 때도 수도 옮기려고 그랬고 이토히로 부미도 수도 옮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워낙 좋은 땅입니다. 근데 그런데 운정 같은 거 만들고 하다 보니까 뜨는 게 있는 거죠. 근데 문산 금촌은 구도심인 거고 여기에 6.25 때 피난민들이 와서 옛날 이주민이 생긴 거고 요거를 개조하고 하면서 새로운 이주민들이 또 들어오려고 준비한 중이고 하나 또 야당은 또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여기는 일산신도시 확장입니다. 일산신도시가 지금 커지다 보니까 더 이상 일산으로 부를 수 없는 GTX 라인 쪽에 장항이라든지 또는 뭐 위시티 같은데 사실은 일산신도시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구일산이에요. 경의선의 동쪽 라인. 이 라인이 확장되고 있는 게 야당까지 온 겁니다. 복잡하시죠?
그러니까 지역 볼 때는 이게 좀 파악을 하고 들어가셔야지 실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GTX, 파주, 떡상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전 이주민은 6.25 피난민, 새 이주민은 각종 라인 따라서 올라오고 있는 새 이주민을 말씀드린 거였죠. 자, 박사님, 이번에는 파주에서 경기도 고양시로 내려오겠습니다. 책의 163페이지에 보면 일산 백마역에서 서울로 가려는 승객들을 보면서 이들이 바로 대서울 시민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일산 신도시로 대표되는 고양시에 대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일산 신도시로 대표되는 고양시라 그러면 이제 고양분들이 화내시는 거죠. 일산은 중심이 두 개입니다. 네. 고양 군 때부터의 중심지인 원은 원당이라고 불려요. 그게 원당. 있는 거고 네. 일산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일산은 또 두 개예요. 구일산과 신일산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왜냐면은 이제 조선시대까지 고양은 지금 비슷했는데 일제 때 고양이 경성의 북부 지역을 확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잠실이 고양이였죠. 잠실이 고양이였어요. 잠실은 고양군 뚝도면 잠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 있으면 모자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밤섬이라든지 연대 가면 안쪽에 그 외국의 선교사들 건물이 따로 있는데 가보면 고양군 용강면 비석이 있어요. 여기 용강면이다라고. 그게 밤섬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동쪽이 그 뚝도였던 거고. 그래서 1925년 홍수 100년 전이네요. 그때 봉은사 주지가 나청호 선사라고 사람들이 막 수백 명이 떠내려가니까 뱃사공들 다 구해가지고 사람 구했던 일이 있었는데 감사비를 세워줍니다. 봉은사 앞에. 남아있어요. 보면은 그 언주 고향 사람들이 세운다는 비석이 있는 거예요. 잠실이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군청 소재지가 을지로쯤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고향이고 뚝도 고향이고 여기가 이제 군청인 거죠. 경기도청은 광화문에 있었고요. 그랬다가 이걸 도로 찾아오는 때가 오는 거 아닙니까? 해방되고 나서. 그때 일산과 원당이 크게 붙어요. 여기 일산은 신도시가 아니죠. 구일산인 거죠. 여기는 경계선 만들어지면서 도시가 컸기 때문에 구일산 지금도 가보면 일산시장 백마부대가 있는 그쪽이거든요. 식사동이라든지 이런 덕이동 이런 데가 옛날부터 중심지였는데 네, 그렇죠. 여기로 올 것이냐 군청이 아니면 지금 원당으로 올 것이냐로 싸우다가 원당 쪽에 어느 사람이 땅을 희사해가지고 군청에 오게 되었다라고 비석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때 일산 사람들의 1차 패배. 그리고 신도시가 생기게 됐는데 신도시를 만들 때 그 구일산을 만든 게 아니라 거기는 언덕바지거든요. 충격지이고 뻘밭인 데는 만든 거예요. 여기가 얼마나 뻘밭이냐면은 공사하다가 진흙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파업하다가 벽시가 나왔어요. 이게 5,000년 전 벽시인 거예요.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벽시 어석입니다. 네. 그걸 가와지 벽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고향 가시다 보면은 이런 석상들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쌀 모양으로. 그게 가와지 벽시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새로 싸우게 된 게 3호선을 놓게 됐죠. 수도권 전체 3호선. 네. 정확히는 일산선이라고 부릅니다. 그 988까지가 3호선이고 서울도시공사가 하는 교통공사가 하는 옆에는 코레일이에요. 그래서 보면 철도 시간이 1시간 빨리 끝나잖아요. 한 번씩 988까지만 가가지고 사람들 불만도 많고 그게 철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원래 계획은 서울부터 일산까지로 쭉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불만인 거죠. 원당 사람들이. 왜 우리를 무시하고 신도시 만들어서 사람 쫓아내는 것도 부족해서 우리 빼려고 그래요. 철도에서. 그래서 원당역 정차운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3호선이 휘어요. 이거는 아까 일산 신도시에 대표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게 이런 데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3호선을 휘는 거고 사람들이 불만이 가지게 돼서 이번 GTX는 뚫죠. 결국은 89년, 90년 때 일산 신도시 때 계획했던 그 노선이 비로소 실현된 게 GTX 킨텍스가 된 거예요. 대곡역하고 그 창릉역하고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벌어졌던 게 서울 편입 얘기 나왔었잖아요. 고향하고 김포가. 네. 전 그때부터 안 될 거라 말씀드렸고 욕도 많이 먹었지만 맞았잖아요 결국.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시청을 일산으로 옮기자는 얘기 또 나왔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 일산과 원당의 싸움인데 옛날엔 구일산이었다면 지금은 신일산인 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결국 또 안 될 것 같은데 아마 복잡해서 요는 고향을 바라볼 때 두 개 중심으로 봐야지 일산만 바라보셔가지고는 이 지역을 이해할 때 낭패를 보신다. 그리고 중간중간 빈 땅들이 있어요. 일산과 원당 사이에 대곡 그리고 원당과 서울 사이에 창릉이 있는 겁니다. 그런 빈 땅들을 채우려는 게 상기 신도시고 대곡 역세권 개발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주와 고향 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북한, 통일에 대한 이슈인 것 같아요. 먼 훗날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된다면 파주와 고향 그리고 대서울권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박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파주에 땅 사면은 갑자기 통일에 대한 마음이 커진다고.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 땅들은 최근에 뜬 게 아니라 이미 80년대부터 떴었어요. 네. 그 노태 대통령 때 북방정책, 북방외교하면서 맞아요. 그때 이미 동두천 같은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죠.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지금 북쪽 지역 개발이 안 되고 이산가족, 저도 아버지 쪽이 이산가족인데 안 된 이유가 통일이 안 돼서가 아니에요. 북쪽 정권이 이상해가지고 교류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통일이 돼야지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평화적으로 외교관계 맺고 서로 대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일본, 중국이 그런 것처럼 한국이. 좋은 땅 두 개가 지금 놀고 있는 데가 파주고 하나가 양주죠. 철원도 그렇습니다. 철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파주, 고양, 철원, 양주가 정말 좋은 땅들입니다. 북쪽으로 가는 라인에 있는 게 철원, 양주였던 거고 평양, 개성, 서울의 중간에 있는 게 파주, 고양이거든요. 이 땅들이 지금 놀고 있는 거였어요. 그나마 정세 변화가 생기면서 그 빈 땅들을 치고 들어가는 게 양주 신도시, 예산 신도시, 운용 신도시였던 거고 북쪽이 정상 국가만 돼서 폐쇄 정책 안 하고 정상 외교만 하더라도 이쪽이 개방 가능성이 커집니다만 저는 그 가능성을 대단히 낮게 본다. 지금 요즘 화제가 국제적으로 드디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북한군 포로가 발생했습니다. 그 전까지 다 죽였대요. 포로 안 생기게. 왜냐면 지금 정식적으로 러시아는 북한이 파병한 걸 숨기고 있습니다. 근데 2명이 잡혀가지고 우크라이나 싸운 줄 몰랐고 훈련하러 온 줄 알았다고 얼마 드디어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권위주의 대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싸움이 다시 격화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과연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전 대단히 낮다고 본다, 가능성을. 이 말씀 드릴 때마다 파주분들이 저한테 뭘 하시는데 현실인 겁니다. 이쪽 지역은 주거지로서의 개연성은 큰 거죠. 뭐 운정이 그렇듯이. 근데 이게 예를 들어 평택, 지제, 저는 화성 동탄처럼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대서울의 동북쪽 끝에 위치한 강원도 철원에 대해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선형은 철원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군대. 군대. 그 매우 추운 곳. 네. 영하 30도까지 가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인제, 인제. 철원 뭐 이런 데 안 좋아하죠. 그리고 이 철원 하면은 제가 이제 들은 얘기로는 한반도의 딱 중앙에 있는 그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추운 곳 혹은 북한 접경지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 분단 이전에는 교통의 요지로 강원도의 주요 도시였다고 합니다. 지리적인 조건이나 입지도 좋아서 분단만 아니었으면 더욱 발전한 도시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 놀라운데요. 박사님께서 직접 보신 철원에 대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강원도에서 제일 추운 곳들은 이제 철원도 있고 인제 양구도 있고 많이 멉니다. 철원 사람들한테 그렇게 묶어서 말하면 이제 화내요. 왜냐면 우리 사실 경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철원의 생활권은 의정부입니다, 거의. 의정부 송호병 같아서 일 보는 거고. 그래서 지금 철원 사람들의 요구가 뭐냐면 요즘 핫한 이슈가 세종포천 고속도로잖아요. 그게 포천 시청에서 끝나거든요. 포천 중간. 조금만 연장해가지고 철원까지 와달라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철원은 분단 전까지 강원도의 3대 도시였습니다. 양대 도시 하면은 강릉하고 춘천이고 원주도 있습니다만 원주와 철원이 비슷한 게 이 강릉과 춘천의 싸움이 있어요. 강원도를 패권을 둘러싸고 이 싸움에 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경기도라서 라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원도의 원인데 원주가 빠지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압니다. 철원도 그래요. 철원을 이해하실 때 강원도 도시로 보시기보다는 도봉구,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철원 이 흐름을 보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경원선 라인인 거죠. 아까 경의선 말씀드렸는데 그것만큼 중요한 노선이 경원선이었습니다. 철원 사람들은 교통 요지기도 했어요. 경원선이 있고 금강산 전기철도가 있어서 놀러 갈 때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옛날 기록 보면은 장보거나 놀러 갈 때 원산 갈까 서울 갈까 그랬다고. 하루 코스였어요. 당일로 갔다 올 수 있는. 지금 말하자면 지금의 수원이라든지 화성 동탄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분단 안 됐으면 여기는 모르긴 몰라도 화성 동탄급은 됐을 거예요. 첨단 산업도 올 수 있는 곳이고 워낙에 철원 분지가 좋거든요. 그렇죠. 곡장지대이기도 했고 평야. 그 평야를 가지고 공장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왜냐면 원상은 라인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요충지거든요. 네. 워낙 번성한 도시였고 이런 것들이 파주도 마찬가지지만 가능성을 꺾여버린 게 분단 플러스 전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곡장지대였단 말이 있는데 그건 약간 좀 엄밀히 보셔야 되는 게 분단 전에 지금의 북한 땅 쪽에서 물이 와서 번성하다가 분단되고 나서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두 개를 끊는데 하나는 전기를 끊고 하나는 물을 끊습니다. 50년 직전 상태에서 남한은 굉장히 혼란 상태였어요.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상태. 왜 요즘에 이스라엘이 시리아 골란고원을 점령했는데 그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먹는 물이 거기서 오거든요. 불법적임에도 불구하고 점령해버리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북한 쪽에서 물을 받다가 물을 끊어버리니까 철원은 황폐해버립니다. 그랬던 거를 철의 삼각지대 전투를 하면서 지뢰도 많이 묻히고
여기 60년대 지금의 한국 농어촌공사 사람들이 그 특수부대랑 같이 들어가가지고 지뢰 제거해가면서 다시 저수지를 만들어서 다시 곡창지를 부활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평화 지역 중에 그 지평선을 볼 수 있는 육상 육지가 강원도 철원이라고 할 정도로 넓은 그 평야 지대가 상당히 매력적인 곳이 철원이 아니라 싶습니다. 아마 북쪽 정권이 정상적이기만 하면은 철원은 굉장히 가능성이 큰 곳입니다. 지금도 다시 블라디보스토크라든지 파리까지 갈 수 있는 라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박사님 이번에는 좀 다른 지역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경춘선과 중앙선 현재 현황과 향후의 발전 계획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 부탁드립니다. 경의선이라든지 경원선에 비하면 좀 낮죠. 아무래도 이 지역 경기 북부에서 최대 문제는 북쪽에 있는 국가와의 거리감입니다. 거리 얼마 떨어져 있나. 거리가 있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은 좋은 점이고 난점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서울 동북부 지역이 서울의 중심성을 좀 잃어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남양주라든지 구리에 살 때 서울의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좀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강남이나 강북의 사대문 쪽으로 가는 거리가. 하나는 이쪽이 한강 상류라서 상수도 보호구역이 좀 많습니다. 그 개발 제한이 커요. 제한이 많겠네요. 그렇습니다만 중앙은 경춘선이 지나는 말하는 중랑구부터 서울에 중랑구부터 구리 남양주까지 가평 양평은 좀 뺍시다. 여기는 전원 지역이죠. 뺀 나머지 지역들은 제가 볼 때는 쾌적한 주택, 가성비 좋은 주택으로서는 괜찮은 곳이다. 그리고 땅이 넓어요, 남양주가. 땅 넓은데 하면은 용인, 남양주, 고양인데 이런 것들이 다 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용인은 이제 워낙에 좀 비싼 곳이고 반도체 공장도 하다 보니까 인기 지역인 건데 거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게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쪽은 하나의 이제 변수가 있는 게 강남에서부터 강동구 지나서 올라가는 지하철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언제 완공되냐 문제가 이쪽 사람들을 강남의 접근성을 높여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게 태어나기는 중앙선과 경춘선 라인 따라서 만들어졌지만 향후 미래는 이 경의 중앙선 따라서 서울 강북으로 가는 라인 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강남에서 올라가는 새로운 라인들을 따라서 새 활로가 모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지역에 대한 큰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얼마만큼 또 지금도 그렇지만 강남과의 접근성에 따라서 그 지역의 흥망성쇠가 달라질 것이다. 맞습니다. 이런 내용인 듯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강남 근처로 가보겠습니다. 자, 경기도 하남에 있는 영말로도 다녀오셨잖아요. 하남시는 서울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3기 신도시로 선정되어서 지금 굉장히 핫한 구역이기도 한데요. 박사님께서 진단하신 경기도 하남의 발전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하남은 강남 5구라고 자칭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한마디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 3구는 뭐 아시다시피 서초, 강남, 송파고 사실은 강남 4구는 분당이라고 보거든요. 강동구가 커야 하남도 크는 거라는 전제하에서 강동구의 난점이 강동구가 서울의 다른 지역에서 멉니다. 전체적으로 좀. 약간 외진 느낌이 있어요. 사대문이라든지 강남 한복판에 직장 있는 사람이면 쉽지 않은데 이쪽이 그냥 그 동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남은 그 강동구의 버프를 받아서 성장하고 있는 거죠. 하남 전체라 말하기보다는 예전에 개발된 데는 미사신도시고 북쪽에 있는 거죠. 네. 지금 개발 3기로 된 거는 교산이라고 해서 남쪽, 남한산성 쪽입니다. 여기는 사실은 교통이 좋진 않아요. 산골짜기거든요.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 때 광주의 중심지였어요. 광주 향교가 그 교산신도시 쪽에 있거든요. 원래 지명이 고골이에요. 옛날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워낙 중심지였다 보니까. 그러던 곳이라서 교통이 지금 안 좋은데 3호선도 놓고 하면서 좋아질 거다라는 미래가치. 이게 김포가 좀 하남에 비교하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5호선도 연장됐고 지하철 3호선도 연장될 거고 근데 김포는 다 비껴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차이가 있죠. 하남은 그런 부분에서는 강남 3구, 강동, 하남 그리고 나아가서 광주시로 가는 이 중간지대로서 의미가 크다고 보는 거죠. 그 근처에 있는 강너머에 있는 남양주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그렇죠. 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박사님 서울과 성남, 과천 사이에 자리한 헌릉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경부고속도로와 한남대교 등 극적인 부침을 경험한 한강 남부 개발의 역사를 헌릉로의 어느 부분에서 발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강남이란 거는 지금의 강남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강남지구라고 하면은 서쪽에 구로 개봉지구도 있고 화곡지구도 있고 영등포 그리고 영동지구, 잠실지구, 천호지구 거기다가 광주대단지까지가 강남 개발이었습니다. 그 중에 영동지구와 잠실지구가 지금 강남 3구가 된 거예요. 그걸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이 헌령로라는 건 지금도 경부고속도로 타다가 막히면 좀 순환에서 피해서 오잖아요. 우회해서. 왜 만들었는가? 송파대로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는 서울 강북과 광주 대단지, 그러니까 성남 구도심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기대해서 만든 라인들인 겁니다. 그때 목적이 나와요. 이제 광주 대단지를 서울 강북으로 직결시키기 위해서 만든 도로다라고. 이 두 도로가 놓이면서 송파대로 라인으로 개발된 게 잠실 지은 거고, 헌령로 라인으로는 개발이 안 됐습니다만 요즘에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게 곡자 들어가는데 염곡, 내곡, 세곡, 자곡, 은곡 요 동네들 개발인 거죠. 다만 이제 잠실지구는 땅을 이제 북에서 남부로 붙여가지고 빈 땅을 개발하다 보니까 쉬웠는데 헌령로 주변은 난제가 많습니다. 헌인릉도 있고 중앙정보부도 있고 그거 다 압니다. 이게 뉴스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한생림 마을인 이었던 헌인 농장도 있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좀 개발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웠어요. 그런데 예전부터 강남으로부터 성남 좋은 땅으로 가는 그 라인의 중간에 있다 보니까 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면산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부촌이 있었고 출력구조 개선 사업을 해서 집들로 널찍널찍해요. 그래서 부자들이 많이 살아서 알만한 정치인들이나 행정가들이 거기 집 많이 살고 있죠. 그거랑 관악산 남쪽에 과천하고 서초구 사이 이런 데들이 보면 숨은 알짜배기 땅들이 많죠. 요즘에 강남 책 쓰다 보니까 하나 걸린 건데 삼성 R&D 센터 있는 성촌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 하나 큰 게 있는데 한때 서울시장 했던 사람이 집이에요. 근데 서울시장 되고 나니까 문제가 제기된 게 불법으로 개발 못하는 곳인데 개발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소문이 들어가가지고 사실도 냈다고. 그런 알짜배기 부촌들이 있는 곳이 그 라인들이에요. 그 헌령로의 기능은 그 알짜배기 부촌이 있는 곳들을 서울에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 거고, 근데 그 원래 목적은 광주 대단지를 고립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국가적 의지에서 만들어진 거다. 그 배경은 뭐냐면 말씀드렸지만 워낙에 서울시가 못된 짓을 해가지고 서울 강북 사람들 몰아내버리고 재개발하려고, 그리고 몰아낸 건 좋은데 먹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다 버려버리니까 그러니까 봉기가 난 거고,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고 하나는 또 봉기가 나면 안 되니까 다독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도로를 놓았다. 그래서 71년에 광주 대단지 사건 나고 나서 2년 뒤에 성남을 독립시켜요. 성남시로서. 그리고 동시에 뭘 했냐면은 그린벨트가 있고 서울하고 사이에 남쪽에 또 만들어요. 그린벨트를. 이거는 성남에만 했습니다. 남단 녹지라고 지금의 분단 판교를 묶어버립니다. 성남을 못 크게 만들어요. 양쪽에서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이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또 한 번 불온 사태가 날까봐. 오직 성남에만 가해진 이중처벌 같은 거예요. 네. 이중개발업체. 근데 이거를 성남은 끝없이 풀려고 노력한 게 그 결과가 하나 풀린 게 분당 신도시고, 두 번째 풀린 게 판교 신도시고, 세 번째 풀려고 하는 게 대장동이고, 대장동시. 네 번째 풀려고 하고 있는 게 금토동, 고등동, 상적동, 시흥동 이런 것들이 네 번째 풀리려고 하는 지역인 거예요. 사기 사건도 많이 나고 있고. 근데 원래는 이쪽이 제일 비쌌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걸어가면 말죽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의 개발은 제일 비싼 땅을 묶어두고 제일 안 좋은 데부터 차근차근 풀어가는 역사였어요. 이거 아마 성남 서울공항이 이전한다면은 제일 비싼 땅이 풀리게 될 건데 아마 그럴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국제관계하고 북쪽의 정권이 이상하다 보니까 벌어진 일이죠. 말씀 중에 약간 언급하셨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금토하고 이제 네 번째 지금 고등 상적 이런 데. 이쪽에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은 기획 부동산의 성지가 돼가지고 거기 땅을 그냥 부풀려서 파는 게 엄청 유행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조금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제 답사처만 쓰다가 처음으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쓴 책이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그 책인데 천벌에서 말씀드린 게 그 지역이거든요. 네. 청계산 그 산기슭을 팔아먹으려고 그랬어요. 그 몇천 명의 피해자가 난 건데 몇천 명의 거기는 이제 부동산 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가보면 안다. 이게 개발될 때가 아니다인데 플러스 군부대도 있습니다. 성남은 군사도시다라는 게 제가 그 책에 천벌에서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이 성남 서울공항만 아시는데 사실은 부대가 큰 게 두 개가 더 있고 삼각편들을 이루면서 한국의 북부 지역을 지키는 최전방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게 한국의 최전방을 자꾸 이렇게 DMZ로 보시는데 사실은 성남과 이천이 최대 규모의 군사도시들입니다. 전쟁할 때 북한이 쳐들어오면은 물론 지금 핵무기 쏘겠지만 이제 육군이 부대가 오면은 DMZ는 전멸해요. 그 다음에 후방에 있는 부대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정말 전쟁이 펼쳐지는 건데 그 기능을 하는 것들 중 하나가 성남과 이천인 겁니다. 근데 그런 지역 보실 때에는 SK 하이닉스의 이천, 판교 분당의 성남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보셔야 피해를 안 입습니다.
말씀하신 기획부동산들이 사람들이 대충 하니까 그 파고 들어가가지고 장난치거든요. 많은 피해를 사례를 아실 겁니다. 이번에는 약간 철도 얘기 한번 해볼게요. 서울의 순환철도 하면은 서클 노선, 우리가 2호선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서울에 더 큰 순환철도가 있었잖아요. 바로 교외선인데요. 이게 폐선됐다가 2025년 1월 11일에 경기도 북부에서 재개통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리는데, 이렇게 좋은 철도가 왜 수십 년간 폐선했던 걸까요? 한반도 최초의 순환철도 하면은 원래는 경룡 순환철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경룡 교외 순환철도, 경성 용산 교외 순환철도. 서울역부터 남쪽 용산 내려와서 왼쪽으로 꺾어서 지금의 경의서 숲길이라는 게 원래 용산선이에요. 지금도 운행하고 이거 옛날에도 화물철도 있었고 그렇게 운행해서 대략 신촌 로타리에서 북쪽으로 꺾습니다. 남쪽으로 꺾으면 당일리서 발전소선, 북쪽으로 꺾으면은 연희역이 있어가지고 연희 전문대 사람들 다니고 하던 연희에서 이대역 해가지고 도는 라인이 있었어요. 요게 최초의 순환선. 그리고 이걸 확장하는 것 개념으로서 크게 한 바퀴 도는, 서울을 한 바퀴 도는 그 노선이 있었습니다만, 그 노선의 북부 지역을 메꿔준 게 교외선이었어요. 원래 일제 때부터 계획이 있었고 박정희 정권 때 완성된 건데, 이게 왜 폐선을 했고 왜 잊혀졌느냐. 원래 경의선과 경원선이 살아있었으면은 신의주에서 들어오는 물자를 경성, 서울로 들이지 않고 외부에서 돌려가지고 경원선으로 내보내려는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 교외선의 기능을 기대를 했던 건데 분단되고 나니까 의미 상실돼 버린 거예요. 저 북쪽에서 안 오거든요, 화물이. 그래서 그냥 송주 벽제 가서 놀고 벽제갈비 먹고 이렇게 기능이 격화돼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일반 여객을 취급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부활했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하루 4번 다녀요. 한 방향으로 4번. 양방은 8번이죠. 네. 출근 시간 2번, 퇴근 시간 2번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아마 지금 상황이 좋아지긴 할 건데 그래봤자 하루 10번이에요. 1시간에 한 대. 그럴 거면 지금 최근 개통한 3,800번 버스 타고 가거나 자가용으로 가는 거죠. 너무 늦게 재개통했다. 기대했던 효과를 많이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게 안타깝고, 하나는 또 대곡에서 가거든요. 이게 근데 또 차량 수리는 수색에서 합니다. 서울에서. 결국은 수색까지 또는 최소한 능곡이나 행신까지만 와주더라도 많이 낮을 거라는 기대는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럼 박사님, 한국에서 철도에 대해서 말할 때 의뢰 일제가 조선을 수탈하고 대륙을 침략하기 위해 깔았다라는 말이 앞머리에 놓입니다. 일제 식민 잔재의 청산과 국가의 발전 사이에서 철도 시스템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지 박사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참 예민한 얘기입니다만 빨린 거 어쩔 수 없죠. 써야죠. 참 잔재 청산이라면 다 걷어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새로운 노선이 깔리고 있잖아요. 많이 고속철도라든지 서해선이라든지 깔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의 쓸모에 맞게 개량하면 되는 거죠. 최초의 그 노선이 제물포에서 용산까지 경인선이었나요? 경인선이죠. 1899년도가 제가 기억에. 노량진역에서 개업식을 했죠. 네, 그렇죠. 개항장이 인천에 열렸잖아요. 네. 여기서 경성 가는 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인천 개항장에서 경성까지 올 수 있는 라인이 3개쯤 있었는데 하나는 100길로 오는 거였고 네. 하나는 걸어서 오는 거고, 그래서 그때 인천에서 경성 갈 때 하루 쉬어야 됐어요. 거리상. 네. 쉬는 위치가 딱 오류동이었습니다. 버드나무 5개 세우고 심어서 그래서 오류인 거죠. 그런데. 그 잘못했다 오류가 아닙니다. 배로 왔을 때 사람들이 내리는 곳이 양화진이었죠. 그래서 양화진 절주산 순교비가 있는 게 거기는 외국인들이 머무르는 국제항이었기 때문에 국제 교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선교사 무덤이라든지.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도시 발전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바로 남북 분단, 6.25 전쟁인데요. 이 두 가지 대사건이 우리나라의 수도 정책, 그리고 서울과 부산과 같은 대도시의 형성에 얼만큼 큰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분단이 안 됐거나 분단됐어도 북쪽 정권이 정상적이어서 교류를 했었으면은 파주, 철원 등은 굉장히 번화한 상태일 거예요. 네. 부산 보면 아는 거죠. 부산 목포가 컸던 이유는 일본과 조선 사이의 무역 거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능을 파주나 철원에 했을 겁니다. 근데 저쪽이 정상이 아니라 가지고 저렇게 된 겁니다. 개발이 안 된 거고, 그리고 정상이 아닐 뿐더러 자꾸 위협하잖아요. 불바다 발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가시설을 다 남쪽으로 내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서울도 강북이 기능이 점점 줄어들고 두 번째 전쟁을 한다는 실존적 위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구를 내려보내야 된다라는 압박이 있었고, 그래서 강남을 거의 억지로 개발했죠. 지금과 같은 강남의 탄생은 분단과 전쟁이 없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일 겁니다. 지금 강남 기능을 아마 파주나 고양이나 양주라든지 철원이 하고 있었을 거예요. 박사님, 이번에는 이제 이 책의 후반부 대서울 동남부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수원과 화성의 발전과 관련해서는 진짜 역사가 오래됐어요. 조선시대 정조대왕이 사도세자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인물의 연고지인 과천을 피하기 위해서 수원의 길을 뚫어서 지금의 수원이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의 경부선 라인, 1호선 지하철 따라가다 보면 휘어가지고 영등포부터 구로 해가지고 내려가서 금천구청에서 내려가잖아요. 네. 안양의왕에서. 요 라인이 좀 편합니다. 강 따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새로운 길을 만든 거고, 따라가지고 행궁,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왕이 머물 수 있는 궁을 쭉 만들죠. 그게 시흥행궁. 그게 지금의 금천구 시흥동 자리인데, 시흥행궁, 의왕의 사근행궁, 옛날 시청이 있던데, 그리고 지지대 고개가 나오고, 수원이 나오고,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 화성, 무덤 만들고, 그리고 오산에 공자 후손 데려다가 거기까지를 만들어낸 게 말하자면 정조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오산까지가 개발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수원은 새로 만드는데 신도시로 원래 수원은 화성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병점역 주변이 원래 수원이었어요. 거기에 있었는데 여기에 무덤을 만들고 아버지 무덤 만들고 옛날 수원 사람들을 지금 수원을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화성을 만들었어요.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너무 헷갈려가지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되겠지만 화성시가 이름을 수원으로 바꾸고 수원시가 이름을 화성 바꾸면 제일 편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이 자세한 내용은요, 김시덕 박사님이 쓰신 대서울의 길 구입해서 읽어보시면은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좀 설명이 좀 까다로워서. 그리고 이제 좀 더 까다로운 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수원이었던 지금 병점 주변에 안정동이라든지 무덤 만들고 하면서 그리고 농촌으로 돌아가 버리면서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도시의 흔적이. 그래서 화성군이 됩니다. 서울과 경기도처럼 수원시와 화성군 형태가 돼요. 그랬는데 화성이 있고 지금 화성 동탄인 쪽 화성이었어요. 서쪽은 남양군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원래 다른 데였어요. 네. 이걸 합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통합 화성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있는 겁니다. 남양하고 화성하고. 그래서 화성군청이 수원시 안에는 화성에 들어와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하나 수원이 커지고 하면서 군청을 자꾸 빼냅니다. 한때 오산이 또 화성군청이 있었어요. 진짜 헷갈리시죠? 당연히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산시청이 독립해 나가면서 시가 독립해 나가면서 또 한 번 화성군청을 옮길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옮길 것일까 고민하다가 남양군 자리로 화성군청을 옮겨요. 왜냐면은 남양군이 독립해 버릴까봐 군청을 줌으로써 회유를 한 겁니다. 떨어져 가지 마시고 같이 갑시다. 그래서 지금 화성 동탄 사람들은 남양에 있는 화성시청 갈 일이 없어요. 버스도 한 번에 안 가요. 중간에 병점을 들러가거나 아니면 수원시청을 거쳐가지고 내려갑니다. 그 정도로 사실 이질적으로 이걸 묶어놓은 거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화성이 뜬다고 할 때 말하는 화성은 동탄이죠. 저쪽 화성은 완전히 농사 노촌이 뒤엉킨 지역입니다. 염전도 있어요. 거기에 서해선이 뚫려가지고 비로소 좀 이제 도시화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남이라든지 남양이라든지. 그래서 수원 화성은 이해하시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 못하시고 그냥 수원 투자해야지 화성 투자해야지 해가지고는 헷갈리는 거고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그 생활권을 이해하시는 거고 그래야 이 지역들을 바라보고 투자할 때 실패가 없을 거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세한 내용은 이 책에서. 자, 이번에는 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1967년 이 조국 근대화의 본부로 수원을 선택했다는 이야기가 이 책에 나와 있는데요.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농업 발전을 위해 왜 수원을 선택했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원래 정조 때부터 이쪽은 농업지대로 개발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호수도 몇 개 만들었잖아요. 서호라든지 만년제라든지 일제 때에도 총독부가 여기다가 농업시험장을 만든 거고 그걸 이어받은 거죠. 그런 연속성이 있다라고. 조선과 식민지 시대와 현대한국이 중첩되고 있는 곳이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수원이 더 이상 농업 기능이 아니게 되는 거고 워낙에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그걸 좀 전국으로 다시 흩뿌려뜨리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고 그 흩뿌려지고 남는 땅들을 개발하고 있는 게 수원 서부의 신도시들이다. 예를 들어 화서라든지 이런 데들은 스타필드로 들어왔습니다만 그 주변 쪽도 다 농업시험장들이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지명 하나가 푸른지대라고 하는 지명인 거죠. 안 들어보셨나요? 푸른지대? 푸른지대요? 예, 푸른지대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 유명했는데 딸기로 워낙에 길 끌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빨리 오는 거예요. 딸기 안 익었잖아요. 딴 지역과 가지고 하다가 좀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돼서 이제 소멸돼가는. 근데 지금도 거기 가보면은 푸른지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왜냐면 수원 군공항 북부에 소원건이라 가지고 개발을 못 하거든요. 근데 지금 수원 개발할 때 보면은 원래 수원 서부가 중심이었어요. 정조 때부터. 네. 그리고 동쪽은 원래 용인 땅이었고 그랬다가
군공항이 만들어지면서 서부 개발이 불가능해집니다. 소원권에 묶여서. 그리고 군사 지역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동쪽 개발을 하게 되는 게 시청을 동쪽으로 옮기고 도청 옮기고 더 용인 땅 가져와서 만든 게 영통 광교 신도시. 근데 서쪽으로 다시 해보려고 하는 게 요즘에 오목천이라든지 이런 데 개발들이 어떻게든지 공항을 밀어내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건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화성이 또 크다 보니까 화성과 수원의 경계 지역인 서부 지역을 개발하고 있는 게 최근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주제를 바꿔서 이제 수려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수인선은 다시 부활했지만 수려선은 1972년에 폐선 이후 지금 50년째 폐선된 상태라고 합니다. 책을 보니까 수려선에 대해서는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박사님께서 수려선을 답사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려선이라고 하면 수원과 여주 라인인 거죠. 여주하면 쌀. 그런 쌀이 수원으로 오도록 만든 라인이 수려선 노선인 거죠. 지금 보시면은 수원 화성이 있고 그 남쪽에 사실은 시장이 크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게 수려선 덕분인 거예요. 그래서 남쪽 지역이 발달한 거고 여기서 수인선으로 쌀을 보내는 방식으로만 개발되는 거죠. 그래서 수원 도심지 남쪽이 시장인 거는 그런 이유다. 그리고 여주라든지 이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용인이라든지 이 철도 따라 움직였다. 근데 인천부터 수원부터 여주까지 하나의 생활권이었습니다. 철도로 만들어진 생활권이었던 거죠. 수인선은 부활했습니다. 협교 열차였다가 지금 수인 분당선이 됐죠. 네, 맞아요. 근데 동쪽은 부활이 안 됐는데 사실상 부활된 게 용인 에버라인하고 경강선이 이 라인을 지금 활 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노선 주변에 개발한 게 예를 들어 용인 동백지구라든지 용인에 보면은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가 있잖아요. 처인구 쪽이 원래 수려선 역세권들이에요. 마장이라든지 또는 이제 김양장 이런 데들인데 이런 데들이 원래 발달된 구도심이었다가 수려선 따라서 쇠락했다가 이제 수지와 기흥에 의해서 요즘에 택지 개발 많이 하고 있는데 다 보면 이 라인을 따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보시면은 왜 이천이 왜 이런 데 역세권이 있는가? 온천이 유명하거든요. 이천 온천. 수려선 타고 사람들이 온천 다녔었어요. 그런 곳들이 개발되는구나. 이런 노선 따라서.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예전 역세권 따라가지고 개발이 될 거구나라고 하는 예측도 할 수 있게 되죠. 지금도 안산이라든지 인천에 오면 여주 사람 많이 살아요. 그때 만들어진 네트워크인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시사점이 있다면은 요즘에 여주 원주 철도 얘기 나오는데 이게 원래 계획됐던 거예요. 수려선이 수원부터 여주까지 간 다음에 원래 원주 가려고 했었어요. 일제 말기 때. 네. 승인까지 났는데 태평양전쟁이 터져가지고 물자 부족해서 안 만들었던 거를 80년 만에 드디어 실현시키는 거기도 하죠. 자, 이번 박사님의 대서울의 길은 땅보다는 길을 기준으로 각 지역을 다루어 주고 계신데요. 아마 지난 수십 년간 가장 큰 교통혁명이 무엇이었을까 고민해보면 이 KTX가 한반도 도시 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 박사님께서는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철도가 놓이고 고속도로가 뚫리면은 외곽에서 중앙으로 오는 속도가 확 줄어듭니다. 우리가 지도를 펼 때 그냥 킬로미터를 보면 안 돼요. 그 교통 상황을 봐가지고 교통 속도에 따라서 접근성이 줄어든다고 하는 거죠. 그 교통지리학적 관점인 겁니다만서도 서울 부산간은 사실상 이제 2시간권 안에 들어온 상태인 거죠. 획기적으로 줄여줬다, 시간을. 그리고 KTX 혜택을 가장 크게 입은 지역은 사실은 충청도입니다. 충청남도는 천안 아산역, 충청북도는 오송역. 이 두 역은 사실상 대서울이 됐죠. 근데 오송은 경부고속도로, 이제 옥산 휴게소, 옥산 인터체인지 하고 오송이라는 KTX역을 통해서 빠르게 대서울권을 빨려들고 있는 중인데 현재도 진행 중인 것이다. 그래서 충청도가 예전에 사람들은 서울, 경기를 묶어 수도권이라 불렀고 수도권과 나머지 지역을 비교하면서 수도권 중심에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구도화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서울, 경기, 충청, 남북도 북부 지역 KTX권까지 포함해서 대서울권인 거예요. 여기와의 싸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점점 이런 예전의 그 대립구도, 수도권 대 비수도권 구도가 깨지고 있다. 근데 이 구도 변화를 일으킨, 그래서 충청, 남도, 북도는 인구 늘고 있거든요. 이런 청주라든지 천안, 아산 쪽은. 이걸 만들어낸 근본 원인은 KTX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4권의 책 중에서 딱 절반까지 왔는데요. 오늘 또 출연하신 소감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경제 채널에 주로 나와서 감사하게도 밥벌이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라든지 한국 도시의 미래라든지 부동산에 가까운 책들로 많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네. 대화가 사실 말하자면 속된 말로 뻔해요. 좀.
근데 이 답사책으로 경제 채널에서 한두 권이 아니라 쭉 시리즈대로 한 건 처음이라 우리 다른 말씀들을 드릴 수 있어서 저로서 우선 책 쓴 사람으로서 기쁘고, 이 답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세계가 또 따로 있거든요. 요즘에 책 쓴다고 이제 자료를 보고 있는데 옛날에는 임장도 답사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답사책은 딱딱하고 인문학적이니까 필요 없는 거고 나한테 이 임장책은 중요하다 하시지 마시고 두루두루 보십시오. 제가 이제 나름 인문학 쪽의 사람이라 박사 논문 쓸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참고 자료를 찾잖아요. 그때 내가 쓰고 있는 박사 논문 테마하고 98% 겹치는 책은 나한테 의미가 없는 책이다. 딱 보다가 한 2% 정도 요건 재밌다고 하는 책이 정말 중요한 책이 된다. 왜냐면 98% 겹치는 책은 사실 이미 누가 한 얘기인 거, 한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독창성이 없고 새로운 말을 못 합니다. 근데 약간 겹치는 것들이 남들이 못 봤던 인사이트를 주는 겁니다. 그걸 적용하셔가지고 늘 보는 부동산 책만 보시다 보면은 남들 뒤만 따라가는 거예요. 답사책을 통해서 못 보던 영역에서 빛을 쏘아서 힌트를 얻으실 수 있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은 다른 형태의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김시덕 박사님의 책을 들고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지역의 임장을 직접 나가시면은 좀 더 그 지역에 대해서 심도 깊게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김시덕 박사님 다시 또 모시고 한국도시 아카이브 두 번째 시리즈인 갈등도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인문학적 시선으로 보는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인문학.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 양질의 콘텐츠 많이 보여드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